미국발 관세 여파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5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기초 체력인 석유화학과 철강업도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먼저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어땠나요? 네, 지난달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4.6% 감소한 2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로 5개월 연속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관세 조치에 따라 현대차 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을 늘린 영향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막판 한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다만 양국이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확정하지 않아 자동차 업계는 아직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계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미국 법인은 최근 미국에서의 GV70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하자 엘라베나 공장에서의 해당 전동화 모델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고 그 외 유럽 지역에서의 친환경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7월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8.8% 증가한 58억 3천만 달러로 선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업계와 철강업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주요 품목별로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수출 동향을 점검했는데요. 석유화학 수출이 255억 달러로 10.7% 급감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 과잉 영향으로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응한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도 이달 중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철강 수출도 5.6% 감소한 1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공세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이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산 철강 제품의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업계의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발 관세는 비단 우리 산업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닌데요. 관세로 인해 국내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영제도인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등급에 따라 상품별 수익률 악화 수준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단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1년 이상 운용된 고위험 디폴트 옵션 상품 연평균 수익률은 7.7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미 증시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은 탓에 해외 투자 성과가 저조했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위험 등급별로 수익률 악화 수준은 차이가 나는데요. 1년 이상 운용된 초저위험 상품 수익률은 3.04%로 지난해 3.47%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반면 저위험, 중위험 상품 수익률이 5% 안팎이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위험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셈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적립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적립금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약 48조 원, 지정 가입자 수는 676만 명입니다. 1년 사이 적립금은 15조 원, 가입자는 110만 명 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 적립금 가운데 87% 이상이 약 42조 원이 초저위험 상품에 들어가 있고 저위험은 3조 1천억 원, 중위험은 2조 원가량의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상품에 들어간 적립금은 전체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일정 수준의 돈을 벌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어르신이 늘어나면서 그 소득 기준을 월 509만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도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우선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 근로소득이 월 308만 9천 원 선을 넘기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당장 내년부터는 월소득 509만 원 선까지는 받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벌고자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겨 연금 수급액이 깎인 사람은 지난해 13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5년 사이 52%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크레딧 제도도 손을 본다고요. 네, 출산 크레디트 인정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니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이 같은 사전 지원 방식 전환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필요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갈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만큼 미리 주면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미 지원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이라면 사망보험금 1년치를 당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일부 보험사들이 서비스를 내놓고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소영 기자. 네, 오소영입니다. 먼저 10월에 우선 어떤 보험사에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곳이 먼저 출시합니다. 유동화 적용 연령은 55세로 확대됐는데요. 신청 가능한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입니다. 10년 이상 납입돼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오는 10월에는 우선 연 지급형 먼저 출시되는데요. 1년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수령할 때는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월 평균 20만 원 보험을 50% 유동화한다면 기존의 저축성 보험 납입료와 합쳐 15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30세부터 매달 8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2,088만 원 납입한 경우라면 1억 원짜리 보험으로 20년간 70%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164만 원, 총 3,274만 원을 납입보험료의 157%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사망보험금 3천만 원도 지급됩니다. 5개 보험사는 오는 10월 연금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인데요.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 비대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내 일부 블록에서 문화재 흔적이 발견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굴 조사에 착수했었는데요. 그런데 관련 일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본청약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입주 시기도 늦어져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본청약이 미뤄진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의 S3, S4 블록인데요. S3블록은 1,306세대 2공유역 분양주택을, S4블록은 공공 분양주택을 1,024세대 공급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블록들은 앞서 문화재 흔적이 발견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문화재 발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관련 일정이 늦어진 겁니다. LH는 지난 14일 사전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 3월로 예정된 본청약 일자를 석 달 연기해 오는 2026년 6월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LH 측은 지작물 이전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등 후속 공정이 수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블록의 입주 시기는 오는 2029년 2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더 미뤄질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LH는 본 청약 공고 시 입주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달 초 고양 창릉 내 209 사업장에서도 포스코 ENC의 공사 중단에 따라 집안 작업이 멈춰진 상태인데요. 착공을 위해서는 빠르게 집안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첫 삽투차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50억 원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 조정 논의를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였죠. 이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이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안 됐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업무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올해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강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따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강화 논의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빨리 결론을 내야 하지 않나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 당정에서 양도세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SBS 비즈와의 통화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의 혼선을 우려해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정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세제 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올해 초 에어부산의 한 여객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조 배터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이후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 등에 넣어야지 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정부가 이 규정을 또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그렇다면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어떻게 바뀌나요? 네,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는 대신 절연 테이프를 붙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닐이 화재 예방 효과는 없고 쓰레기만 나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또 오버헤드 빈으로 불리는 좌석위 선반에 보조 배터리를 보관할 경우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온도 감응 스티커는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색이 변합니다. 좌석위 선반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선반 내에서 불이 나면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조치들이 화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절연 테이프가 비닐팩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적으로 어떤 압력이라든지 자체 불량이 돼서 폭발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나마 합산에 의한 폭발이라든지 화재는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온도 감응 스티커의 경우 신속한 화재 인지에 의미가 있는 만큼 불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중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다만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는데 결국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고요. 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보유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용자들 입장에선 가상자산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공매도 전략이 가능하다 보니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빗썸의 경우 한때 보유자금의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주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사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한 달여간 약 27,600여 명이 이용해 13%에 달하는 3,600여 명이 강제 청산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증거금 손실 등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상자산을 빌렸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레버리지 허용 여부,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이번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을 이어가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비용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바라카 원전 사업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한국전력에 따르면 UAE 원전 사업의 누적 손익은 349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UAE 원전 사업의 누적 손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원전 사업의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천억 원대 흑자에서 지난해 말 700억 원대 흑자로 줄더니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인 2009년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으로 수주 금액만 22조 원 규모입니다. 적자를 내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공사 기간이 길어진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라카 원전은 애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내야 마지막 사후기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놓고서 모기업인 한정과 자회사인 한국수력 원자력 간의 법적 다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시운전을 맡은 한수원은 공기 지연으로 1조 4천억 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돈을 한전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전이 이 비용을 떠안게 된다면 원전 사업의 손실 규모는 더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은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고 발주처에서 추가 비용을 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UAE 원전은 건설뿐만 아니라 투자 사업에도 참여해서 60년 운영 기간 전력 판매 배당 수익을 확보할 예정이라서 건설 사업만으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보통 이럴 때 주가 연계증권 ELS에 관심이 많았는데 홍콩 ELS 사태로 이조차도 수요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지수연동 채권과 은행의 지수연동 예금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주지만 원금은 보장하는 지수 연동채권 ELB 발행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41조 3,500억 원입니다. 1년 전 36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4% 넘게 늘었습니다. ELB는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파생 결합 상품입니다. 주가연계 증권인 ELS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원금을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홍콩 ELS 사태 나서 특정 거점 점포 위주로만 판매가 되고 판매가 까다로워졌거든요. 예금금리보다는 ELB가 기대 수익률은 높고 원금이 사실상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안전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또 다른 지수연동 상품인 지수연동예금 ELD에도 상반기에만 5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고객이 맡긴 예금에서 나온 이자 일부를 투자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반면 이자는 위험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원금은 보장된다고 되어 있지만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게 되면 이자가 영원히 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적으로 목표로 하지 말고 적금 이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다음 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높아지는 만큼 ELD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다자 회담에 이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도 곧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유럽의 주요 정상들과 다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과의 공조 속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했다면서 추후 3자 회담을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정상들 간 3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 6개월 만에 전쟁 당사국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대화를 이어가자는데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죠? 네, 양국 모두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쟁점을 둘러싼 간극은 큰 모습입니다. 양자회담 의사를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안전보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이를 조율하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받았다면서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서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는 푸틴 대통령도 2주 내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반발하는 상황이라 미국의 개입 등 세부 조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둔 웰컴 금융그룹이 최근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컴금융은 그룹 대부업체 계열사인 웰릭스 F&I 대부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이번 달 초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132만 개의 고객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웰컴금융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모두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